네, 이상민 장관님, 올해 국세가 예산 대비해서 59조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이제 크게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지방교부세가 올해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약 한 11조 정도, 그렇죠. 네. 어제 다소 늦은 시간에 행안부가 자료를 주셔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급하게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분석을 좀 했는데요. 새 여유자금 현황입니다. 현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17.9조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2.4조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2022년 결산 시에는 이거 PPT 예전 거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아무튼 결산 시에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랑 순세계 잉여금 합계액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62.6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잔액은 20.3조 원이라고 제가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8%가량의 여유자금을 이미 지자체들이 소진했다라는 자료예요. 그리고 지난 9월에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지자체 재정 결손은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정도 재정 충격이면 사실 여유자금 다 소진하고도 결손이 나는 지자체들이 부지기수일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합니다. 개별 지자체별로도 좀 보니까 이미 여유자금의 7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전국에 107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0% 이상 소진한 지자체도 43곳, 그리고 100% 다 쓴 지자체가 6곳이고요. 봉화, 김해, 울산 동구, 서울 중구, 그리고 부산 수영 동래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봉화와 김해 같은 경우는 이미 100% 이상을 지출을 해서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 세출 예산을 아주 심각하게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 세출을 20% 이상 감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들이 여유자금으로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을 좀 감당할 수 있다고 전망하시나요?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는 이제 숫자나 금액에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로 분석한 건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 보고받은 자료와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 주신 자료예요. 아, 그래요? 저희가 다시 한번 네, 확인해서 그건 직원분들 저희 고정된 방으로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가 제출해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 지자체 여유자금 금액을 늘려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른 수건을 비틀어 짜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은 이제 원래 회계 및 기금 간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계정이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여유재원이라고 여유재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금 총액 잔액 기준으로 이제 여유자금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사실 예비비 잔액도 결산 이후에 불용으로 확정을 해야 이제 여유자금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도 미리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두 분 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가용할 수 있겠지만, 이걸 사실 여러 가지 절차들도 그렇고 미리 이제 잡아두고 있다는 점이 정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들도 많아서 보통교부세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 지자체 재정 결손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올해 저는 보통교부세만이라도 좀 유연성을 행안부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 감소에 그대로 이제 결산해서 감액 배분하면 전 지자체 충격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 중요한 취지가 재정 평탄화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충격을 완충할 방법을 행안부에서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숨통이 트이는 답변을 오늘 장관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국감 전이나 국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그 부분을 저희 의원실로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승호 처장님. 네. 네, 아까 우리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인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행정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2022년에 2명이 211억 원이고요. 그리고 예. 2023년에는 4명이
16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10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고 이제 버티고 계신 건데, 경실련이 국민권익위에 신청해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행정심판 제기했던, 그러니까 불복해서 제기했던 인원이 2006년, 2014년, 2019년, 2021년에 각 한 명씩이에요. 나머지 연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에 2명, 2023년에 4명으로 매우 많이 늘어났어요. 네, 2명은 지방의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위공직자가 누군지 이제 시민단체의 감시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고, 네, 저는 지방의원인 건 몰랐는데 파악하고 계셨군요. 네, 저는 언론을 통해서 파악했는데 한 분이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입니다. 이 중에 유병호 사무총장이랑 박성근 실장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고,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1심이 끝나고 거기에 이제 승복을 했지만 어쨌든 헌법소원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1심이 끝난 거죠. 아니, 헌법소원 해가지고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김행장관 후보자의 경우 공직자였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잠시 이제 지인과 친척들한테 맡겼다가 이제 주식 파킹 의혹이 이제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다시 등장을 했는데, 물론 지금 정부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인사를 장관직에 임명을 시킨다라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사회 공직자 윤리의 큰 기둥이었던, 그리고 사회적 합의였던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파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사혁신처장이 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백지신탁위원회와는 다른 겁니다. 네, 백지신탁위원회의 통지를 받아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조치를 취하셨던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당연히 했고요. 이분들은 계속 이제 뭐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요. 그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그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구성하고 거기에 관할은 입법부, 행정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식공직자윤리위원회는 좀 다른 것이고요. 아니 했죠. 예, 할 건 다 했고요. 예, 예, 네, 네. 쓰겠습니다. 그 증인 오송 참사 관련돼서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 결과 알고 계시죠? 네, 네, 거기에 알고 충북도의 책임이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시했죠? 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 공평 일일이 여기다 이지하차로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발생 이전 교통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신고,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르세요? 다 그것이 검찰 수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 모르시냐고요. 이게 무슨 검찰 수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국무조정실의 그 조사가 다 완결된 것이 묻겠습니다. 아니고 궁평 또 2 지하차도 우리 몇 번 지방도죠? 공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린 증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말에 의원님 대답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위원장님 됩니다. 시간 멈춰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여쭤보는 말씀에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유가족들 앞에서 이 오송 참사의 최소한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 몇 번 지방도입니까? 네, 도로법상 508번 지방도고요. 그 도로법상 508번 지방도의 도로관리청 누구죠? 충청북도입니다. 네, 충청북도입니다. 도지사 본인이세요. 오송 참사 3일 후에 충북도가 언론에 직접 공개한 자료인데요. 4시 10분 금강 홍수 통제소가 미호청교 홍수 경보 발령,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30%만 더 차면 미호강 넘치는 재난 위기라고 76개 기관에 이때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충북도도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6분 전에 이미 해안부가 NDMS로 같은 내용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6시 30분에 그 관할 소방서인 청주 서부소방서에서 부분 통제장까지 선제적으로 가동을 했어요. 도에서 배포한 자료니까 맞죠? 여기에도 오류가 있나요? 그 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맞을 겁니다. 네네. 정말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공수처한테 위기 상황을 전파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6시 31분, 6시 38분, 7시 2분 세 번이나 추가로 범람 위험이 있어서 연락드린다라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8시 3분에는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네. 그 현장에 출동한 선착대가 미호강 제방 범람 위험을 유선 통보를 했고, 심지어는 8시 18분에 자연재난과가 제방 붕괴에 대해 선제적 조치하라는 지시사항까지 보냅니다. 넘겨주세요. 네. 도로법 7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도지사님 본인이세요. 증인 본인은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통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저한 우려가 아니고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들면 제한을 하라고, 금지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 선제적 대비. 이게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핵심 아닙니까? 맞죠? 네. 듣고 계세요? 네. 오송 참사 직전까지 충북도지사에게 미호청교 제방 범람과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알리는 수많은 상황 전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북도가 그리고 증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무 조치도. 더군다나 당시 충북도가 제대본 운영하면서 비상 3단계까지 발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본의 수장인 도지사가 재난안전법 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인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통행 제한 이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도지사로서 재난 대비와 대응 책임을 방기한 재난안전법 위반 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동의하십니까?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변명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회피로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하셨는지 제가 다시 상기해 드릴게요. 네, 비상 3단계 중으로 관내 사고가 빗발치는데도 전날 서울 출장 가시면서 근무지 이탈한 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였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짚진 않겠습니다. 증인이 6시 20분에 재난상황실에서 집중호우 재난상황 점검회의 그리고 6시 40분에도 장소를 옮겨서 또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 10분에 미호천교 홍수경보가 발령이 됐었고 6시 40분에는 계획 홍수위 도달 그러니까 최고 수위에 이르러서 범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회의에서 미호청교 위험하니까 모든 대응을 다해라. 이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범람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네. 아니요. 계획 홍수위에 도달해서 범람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처하라. 범람과 준비하라. 원료와 또 제방 붕괴는 전혀 안 다른 거기 하셨겠죠. 때문에. 네,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7시 40분에 아예 기가를 하고 8시 59분에 SNS 올리고 9시 44분과 10시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했다는 연락까지 받았는데 수차례 경고된 미호강 제방 붕괴 때문인 것이 당연한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더 경악스러운 건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12시 48분에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으로 추정된다라고 수행비서한테 보고받으셨어요. 그런데 옥산 내 맛집 가서 1시 8분에 식사하고 1시 20분에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하신 겁니다.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고 받으신 이후에도요. 이미 한참 전에 언론에서 속보까지 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지하차도 한가운데에 있던 그때에 증인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공직자의 현실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아요. 유가족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재난 대응의 경각심과 책임성이 얼마나 낮으면 도지사라는 분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책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저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면 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네, 또 말씀은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묻지 않은 걸 자꾸 답변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7명이 그리고요, 또 실종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듣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얘기 1시 어떻게 8분에 업주비 가능하겠습니까? 결제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짜그리집. 예? 1시 8분에 업주비 결제한 내역이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않습니까? 7명 이상이 실종됐을 거라는 보고를 받은 것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못 속보가 다 받았죠. 나오고 있었는데 당연히 못 그것도 받았죠.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심각하지만 못 받은 건 못 받은 거죠. 12시 44분에 정말 네. 아니 의원님
제가 좀 그게 답변할 지금 시간을 주십시오. 도지사가 할 말씀이십니까? 저는요, 충북도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네. 그런데 부지사만 경질을 하고 도지사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상황에도 정말 분노가 듭니다. 도지사가 충북도 직원들을 오히려 문책하는 위치에 주체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언론에 대해서도 충북도가 나서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송 참사 관련돼서 언론에 고발한 것들 다 취하하시고 진심 어린 태도로 본인의 피해자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할 예, 답변할 그 드릴게요. 시간을 좀 예. 주십시오. 네. 답변하고. 예. 저는 이제 유가족들과 도민들에게는 사과를 무수히 했고요. 저도 책임에 일단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그 용인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네. 너무나 저도 국회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 사실 자체를 왜곡시켜서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이게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이를테면 7명이 실종된 걸 알면서 식사를 버젓이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도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2시 44분에 정확히 받고 오송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8시 27분부터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34분이 됐을 때는 오송이 다 물에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2시 44분에 와서야 제가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자초지종과 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느끼는 것과 제가 알고 있었는데 7명이 실종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송을 가지 않고 버젓이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정리해 있는 주십시오. 예. 모든 노력을 다한 상황이었지 무슨 집에 가서 귀가를 하다가 무슨 쉬었다든지 또는 서울에 와가지고 그 무슨 현장을 이탈했다든지 이것이 어디 매뉴얼에도 하나도 없는 일이고 도지사가 부지사가 상황을 다 장악하고 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한 것은 제가 언제 거기 제 그 현장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제가 일찍 갔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제가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무슨 해결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그걸 인용하고 하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가 충분히- 무엇을 고발했습니까? 누구를 충분히 고발했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들 요청 드리는데요. 좀 전에 저희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 제출했던 자료에 버젓이 이렇게 도지사에게 수행비서가 뭐 구두로 뭐 보고했던 핸드폰 통화로 보고했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 10시에 실종 2명 예상, 그리고 10시 12분에 사망 1명, 그리고 10시 36분에 심폐소생 중 1명, 그리고 12시 48분에 비공식적 사망자 7명 추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12시 44분에 받고 갔다고 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명확하지가 않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수행비서가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했다. 하나는 증인이 지금 위증을 했다. 세 번째는 충북도 내에서도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 수행비서가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아니면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서 위원회 의결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이 빛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마 여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의견은 그럼 동의하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고요. 그냥 다만 열심히 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는 당연히 이제 공무원분들 열심히 네. 하셨겠지만 사실 잼버리 파행이 많은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냈던 부분이고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자화자찬이 지나치다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에 중앙정부의 이 지방정부에 대한 그리고 네. 공공기관들에 대한 어떤 갑질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혹은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잼버리 파행 이후에 그 대원들 분산 조치하면서 총동원됐던 그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직원들 규모거든요. 네. 소방이랑 경찰 제외하고 지자체에서만 이제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중앙부처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3,700명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뭐 공기업 직원들이 이제 5분 대기조냐, 아니면 전시 동원령이냐, 이런 이제 불만들과 불평 혹은 비판들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10,000명이나 차출해놓고, 공공기관들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 직원들 그 초과수당을 사실 그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떠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다 합해보니까요. 이게 지자체 공무원들만 계산한 거거든요. 한 4억 3,41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네. 그 중앙정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썼으면 사실 상식적으로 그 쓴 곳에서 이제 인건비까지 보전을 해주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직접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보전 요청 공문까지 보냈어요. 행안부에서 여기에 답변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 관련돼서 논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방금 장관님 답변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던 시기였고, 사실 그만큼 지자체의 이제 태풍 대응을 위한 준비도 중요했는데,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이 지자체들의 이렇게까지 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업무에 어떻게든 부담과 이제 책임이 가해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좀 송구함 도 느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방 예산은 다 깎이고 있는 와중에 이 지방 공무원 차출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좀 정부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 공무원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하는 거 행안부 차원에서 좀 다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뭐 지방 공무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리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것은 행정협력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미안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입장은 대통령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 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지방 공무원 동원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들과 협의한 내용들과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여기에 답변한 내용들까지 좀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아까 위기 대응 능력이 빛났다. 그 여가부 장관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셨는데요. 9월 7일 이곳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자화자찬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쎄 뭐 자화자찬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고요. 뭐 잘하는 것은 또 칭찬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과연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잼버리 대회 전 기간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이에요. 근데 개최한 이후에 그 파행되면서 추가로 숙박, 식비, K-팝 콘서트 비용, 그리고 버스 임차료에 쓴 돈이 이 대략 252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검토나 심사도 없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 정도의 이제 세금이 들어가